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술렁이는 국정원 직원들. 어제자 중앙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상사로 모시는 분들이 검찰에 끌려가는 모습에 마음이 착잡하다. 직원들 사기가 뚝 떨어졌다. 직원들 회의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기사가 전하는 국정원 직원들 분위기입니다. 그래서요. 국정원 직원들 마음이 착잡한 게 국민들 책임입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 책임자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는데 그 직원들 착잡한 걸 왜 국민들이 듣고 있어야 하나요? 국정원의 불법에 착잡하고 회의감이 드는 국민들 마음을 어쩌고요. 정보기관이 털리는 건 세계 웃음거리라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진짜 세계적인 웃음거리는 정보기관이 댓글 공작하고 합성사진이나 만들어 뿌리는 거죠. 국정원 개혁이 제대로 안착할지 회의적이다. 기사는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래요? 국정원 직원들이 술렁이니까 다른 정권에서 또 바뀔 거니까 어차피 국정원 개혁이 힘드니까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살살 하자는 겁니까? 여기서 접자는 건가요? 이 기사의 목적이 뭡니까? 김어준의 질문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오늘은 자리를 약간 각을 틀어가지고 좀 멀리 가셨네? 네. 아니, 원래 이 정도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저희가요. 네, 거리는 맞는데 각도가 네. 약간. 예. 이 국정원 댓글 공작 얘기 나오는데 댓글 공작하니까 이제 기사에 한두 줄 댓글 쓰는 거다. 이렇게만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해서 대단한 게 아니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인데요. 숫자도 적지만 뭐 댓글 좀 단 게 어떠냐 이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무슨 여론이 얼마나 바뀌었겠느냐. 그렇게 아무것도 안 바뀔 거고 효과가 없으면 왜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기무사 총동원했겠어요. 아무 효과도 없는데. 예? 그게 아니다. 이게 이제 7년 전쯤에 이 4대 보험 받는 곳에서 댓글 공작을 한다고. 예. 최초로 지적했던 댓글 공작 전문가로서 제가 댓글 공작이 훨씬 더 치밀하고 사악한 거다.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주요 선거에서는 모두 다 등장했지만 예를 들어서 2012년 대선을 들어보면 당시 정권 차원에서 가장 절대 과제가 뭐였냐면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를 막거나 혹은 그 효과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댓글 공작이 한 일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친문 친한 싸움을 만들어냅니다. 기본적으로 이 댓글 공작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친문 친한 다 가짜 계정인 거예요. 이 가짜 계정으로 가짜 싸움을 만들어요. 근데 이 계정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갑자기 등장하는 계정도 있지만 오래 키운 계정도 있어요. 예. 키운다고 저는 표현하는데 평상시에는 정상적인 것처럼 활동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글도 쓰고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그런데 이제 이런 싸움을 둘 다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그 내용을 서로 정해놔요. 이쪽에서 이렇게 공격하면 이쪽에서 이렇게 받는 것으로. 그런 내용을 정해놓고 시작합니다. 가짜끼리. 가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진짜 싸움인 줄 알고 이제 같이 댓글을 달고 그 과정에서 지지자들 간의 감정이 상하죠. 이것도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여하간. 본질은 똑같아요. 분열 공작인 거죠. 분열 공작. 네, 여론을 호도하고 만들는 거죠. 이게 실제 커뮤니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 트윗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뭐 카톡도 하고 모든 인터넷 공간에서 하거든요. 이렇게 특정인이나 특정 사안을 특정한 프레임으로 집중적으로 몰아가면 강력해요, 사실. 그래서 여론이 정말 그런 건 줄 아는 댓글은 그 일부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다 댓글 공작이라는 단어로 다 묶여서 그런 거지. 이렇게 이간질하고 배척하고 하는 진보 분열 공작은 정말 수도 없이 했어요. 수도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론에 민감한 정치인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으로는 진보적인 지식인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분들의 이제 정보 여론 수집 창구가 온라인이거든요. 댓글 공작이 원래
심리전단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이게 적을 심리적으로 붕괴시키고 와해시키고 유린하고 그런 전문가 집단이 기획해서 한 거예요. 이게 댓글이라고 하는 어떤 가벼운 뉘앙스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국민들 마음을 가지고 조작하고, 예. 굉장히 심각한 범죄예요.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이 한 일이 엄청난데 그거 외에도 많지만 여기 관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이제 국정원 원장들도 다 지금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국정원장들이 다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예. 네, 지금 현재로서 그런데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자들 중에도 있는데 대단한 겁니다. 예, 저도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가 단 댓글 기사들 중에서 보면요. 제가 기무사가 단 댓글이 기무사 관련된 지적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 한 장병 같은 경우에 군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미니 홈피에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짤을 올린 게 있습니다. 예, 짤이라면 여기서 예. 뭐 재미있는 사진 같은 예, 것들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기무사가 따로 불려가지고 군에서 그것들을 내리라고 지시한 바가 있는데 그걸 문제라고 기사 쓴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런 댓글들이 아주 많이 달렸습니다. 기무사가 원래 그런 거 하는 곳이다. 여자라서 뭘 잘 모른다라 했는데요. 이제 와서 보니까 다 돈 받은 댓글 부대들이 쓴 댓글이었더라고요. 이게 타겟이 되면은 기자들 그러니까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공격이 와요. 예. 이거 정치인을 타겟해서도 마찬가지고 당하면은 견디기 힘듭니다. 저 같은 사람 빼고. 정말이에요. 이런 프레임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예, 좀 성찰했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 군을 잘 몰라서 쓴 기사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그게 전망위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정말 많이 달렸거든요. 그런 게. 정치인들은 금방 넘어가고요. 예. 진보적인 지식인들도 여기 많이 이용됐어요. 예. 어쨌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하는 다루는 기자들도 정치인도 다 문제예요. 실제 이 실상을 알면 엄청난 겁니다. 지금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사실. 자, 뉴스 합시다. 예, 첫 번째는요. 네, 어제 운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라고 판단했는데요. 1심에서는 이와 관련된 특별한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 2심에서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물론 형량 같은 경우에는요. 문영표 전 장관은 1심과 똑같은 징역 2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 1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했냐 안 했냐를 따지지 않았는데 2심에서는 지시했다고 이제 판단했어요. 이게 삼성 합병이 그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당시 당면한 과제 현안이었고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걸 법원이 판단했다는 얘기는 뇌물의 대가성, 예. 대가성에 해당되는 건데 이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판단했으니까 이제 큰일 난 거는 이재용 부회장이에요. 재판은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 재판이지만 제가 보고 여기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예. 어떡합니까 이거? 예. 현재 2심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어쨌든 한쪽 고리, 예. 뇌물의 대가성에 해당되는 이재용 부회장의 현안을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했으니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제가 보기엔 이재용 부회장이고 어떡하죠? 큰일 났네요 그쪽에선. 네, 그런 뉴스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이화여대 학사비리 관련된 2심 선고도 있었는데요. 최순실 씨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밖에 이화여대 교수 등도 모두 감형 없이 1심과 똑같은 선고를 받았는데 어제 재판부는 최순실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배우게 했다라고 비판한 겁니다. 네, 뭐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라 그런 뉴스가 있었다고 짚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넘어가죠.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관련된 뉴스가 또 나왔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멕시코 볼레오 강산 투자가 이미 수조 원대 손실이 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어서 2조 원 가까이 세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제까지 회수한 돈은 2천억 원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아, 이거 자원 외교는 정말 늪과 같은 사안들인데 이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캐나다 사례가 있고 이 볼레오 광산도 어처구니가 없는 사안이에요. 이거 좀 들여다보면
그 초기에는 지분 투자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부도가 납니다. 지분 투자를 했는데 광산이 부도가 나요, 부도가. 부도가 나는데 부도가 난 걸 숨깁니다. 숨기고 나서 거꾸로 어떻게 대응하냐면 그때 손 털고 나왔어야 되는 건데 아예 사업 운영권을 인수한다고 해요. 예. 지분만 참여했다가 나중에는 인수한다고 하는데 그 중간에 부도를 맞이합니다. 예. 그 대목부터 처음부터 이상했지만 여기서부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처음에는 지분 투자했다가 나중에 사업권을 운영권을 인수하면서 그리고 이게 미국의 은행이 회계가 불분명하다고 손 털고 나가는 사업이었거든요.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초기에 몇 불이었죠? 많습니다. 하여튼 엄청난 액수가 크니까 엄청난 액수 초기 특히 9천억 불인가요? 예. 그때 들어가는 돈들은요. 이 돈이 광산에 들어갔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 확인할 수가 없냐면 부도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계가 불투명하고 실제 이 볼레오 현장 회계팀에서 이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자료가 없어요. 감사도 할 수 없어요. 이 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근데 여기다 2조를 더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물려 있거든요, 여기에. 네,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요. 현재 의원 입법을 통해서 광물공사 자본금을 2조에서 4조 원으로 늘리는 안까지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공사. 예. 공사라는 건 국가가 보증하는 거 아닙니까? 공사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공사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자본금을 늘려줘야 돼가지고. 왜냐면, 이거 하다하다. 이거 따로 한번 해야 되겠네요, 볼려. 예. 이거는 수많은 사람이 잡혀 들어가야 되는 사건이에요, 이거. 정말. 광물공사가 이제, 광물공사. 나라가 망하지 않았는데 공사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이 사업 자체가 이 거대한 사기가 아닌 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는 없는, 누구랑 하죠? 저희 한번, 요산을 집중적으로 팔 만한, 전문가를 모시고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한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건 저는 사기라고 봅니다, 그냥. 사기가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싶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예. 이 볼레오 건은 저희가 따로 특별히 시간을 빼서 시간을 진행하겠다고, 코너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는데요. 당시 국정원의 연예인 블랙리스트를 직접 보고받았다라는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가 있습니다. 해당 문건이 나온 건데요. 2011년 7월 무렵에 국정원이 작성한 등록금 집회 참가 연예인 신원사항 등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김여진 씨, 김규리 씨, 김미아 씨, 신해철 씨, 윤도현 씨와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 있는데요. 이와 같은 보고를 직접적으로 임태희 전 비서실장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재밌는 것이, 재밌다기보다는 화가 나는 것이, 이런 문건을 밑에서 작성했다고 칩시다. 예. 그걸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바로 옆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핵심 아닙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연예인 블랙리스트 보고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 사정당국 관계자 말에 따르면요. 연예인 사찰 문건을 비롯한 일부 문건 같은 경우에는 수석실 거치지 않고 비서실장에게 바로 보고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김규리 씨, 거죠. 김미화 씨, 윤도현 씨 이런 사람들 블랙리스트 올려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걸 청와대에서 보고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청와대에서 먼저 요청이 오면 국정원이 작성해서 보고가 이뤄진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진짜 한심하지 않습니까? 연예인 사찰해가지고 대통령을 보고 안 받았나 모르겠습니다. 예.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런 거 보고받고 이 사람 빼, 이 사람 너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윤도현 씨 빼, 이런 거 하고 있었다는 건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또 관련된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2010년 5월 달에 MBC가 준비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특집 방송에 불방 압력을 가한 정황도 확인됐다라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관련해서 김재철 사장은 선거법을 운운하면서요. 국정원 이야기를 듣고 불방 압력을 넣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방송은 나갔습니다. 이걸 국정원은 어떻게 할까요? 예. PD가 특정 프로그램에서 어떤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국정원이 미리 알았으니까, 예. 연락했을 거 아닙니까? 사장한테. 국정원이 이제 이런 시사방송하는 PD들도 평소에 사찰하고 있지 않고서야 이런 아이템을 알 수가 없죠. 예. 그 사찰, 아니 뭐 연예인들 사찰해가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보고하는데, 예. 웬만한 주요 프로그램 시사적인 프로그램 특히 PD들이 뭘 하는지 사찰은 당연히 했을 거라고 하는 정황이 여기서도 나오네요. 예. 자, 다음은요. 네, 바레인 방문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어제 페이스북에 자신의 이야기를 좀 올렸습니다. 강연 전문을 올린 건데요. 그 내용들이 좀 눈길을 끕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자기에게 열심히 일해야 한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을 썼습니다. 어머님이 아들이 정직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 많으셨나 봅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니까. 훌륭한 어머님이시네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가훈이 정직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서요. 네. 어머님 걱정이 많으셨던 거예요. 예. 어머님은 훌륭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네,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자,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다. 네. 저희 PD가 예. 제스처를 하네요. 네, 무엇을 먼저 하면 좋을까요? 제목만 읽고 툭툭 지나가죠. 예.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이른바 중도통합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가 비공개로 통합 방식과 형태를 논의하면서 만났습니다. 네, 속도 안 납니다. 자, 다음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진짜 미치광이인지 북한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다고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미치광이는 not이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 꼭 미치광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예. 이거 사실 미국 사회에서 주요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미국의 정신과 전문의들이 한 27명 모여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걸 책으로 내고 그래서 뭐 베스트셀러도 되고 최근 미 의회에서도 대통령의 핵 권한, 전쟁 개시 권한을 축소해야 된다, 제한해야 된다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정신 건강이 전 세계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핵무기 버튼을 막힐 만큼 안정적인가. 이 질문을 정치권에서도 미국 정신의학에서 하고 있어요. 네, 네. 뉴스 공장을 다 들었는지 이 사람들이. 외교 테이블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건데요. 북한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치광이인지 아니면 단순히 신용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만 궁금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궁금하고 특히 미국 정치권과 정신의학계에서 이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도 됐어요. 예. 이 책 한번 소개해야 되겠네요. 자세히. 예. 자, 그런 이야기들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털 네이버의 문제. 네. 저희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다뤄왔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지난주였던가요? 예. 이 문제를 오랫동안 이야기하셨던 그리고 기사로 쓰셔서 네이버에서 처음으로 기사 재배치가 있었다. 외부 청탁에 의한 인정하게 만드셨던 분이죠. 저희 방송에서 나오셨던 박동희 엠스플 뉴스 대표 기자. 오늘 다시 한번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외부 청탁에 의해서 네이버 기사 재배치가 있었다는 이야기. 네네. 물론 지면으로는 쓰셨지만, 네네. 예, 엠스풀 이라고 하는 엠스풀 뉴스가 큰 매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널리 퍼져나가지 않았던 뉴스였는데, 네네. 뉴스공장에 나오신 다음에 전화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꽤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여기저기 더 출연해달라는 뭐 제안도 많이 왔었는데요. 그거 말고 협박 같은 네. 건 없어요. 너 죽을래? 이런 거. 뭐 실질적으로 회사에 들어오는 게 있었죠. 네, 아, 그렇군요. 불이익 같은 게 있었죠. 네. 네. 여러 가지. 네. 네.
고소당하고 싶냐? 네. 서초동 자주 드나들고 싶어? 이런 이야기에 가까운 그런 얘기 있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한 방을 더 하시려고 나오셨어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네이버의 외부 청탁은 기사 재배치는 이미 기사가 됐고 또 뉴스공장을 통해서도 많은 분에게 알려졌는데요. 예. 저희가 취재했던 건 기사 재배치도 재배치지만 네이버 이 직원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에디터와 특정 업체 유착 관계에 관해서 계속 취재해 왔고 어느 정도 저희가 밝혀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은 네이버가 외부 기관의 청탁에 의해서 기사를 잘 안 보이도록 그 기관이 불편해하는 기사는 안 보이도록 재배치한다. 그런 보도였고 네이버가 그걸 인정을 처음으로 했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때는 기관이었는데 이번에는 업체 업체 단위와 그때는 이사였는데 이제는 그보다 더 아래 에디터 단위 구체적으로 유착이라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 네이버 에디터와 이 업체 간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돼 왔었는데요. 뭐 네이버가 저희 보도 나가기 전까지 기사 재배치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기사 나가자마자 바로 사과를 하고 인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업체와 에디터 간의 이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만약에 다시 한번 보도가 된다면 네이버가 어떤 반응을 볼지 모르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업체가 에디터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이 에디터가 이 업체의 뒤를 봐줬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게 그러면은 훨씬 상시적일 수 있는 사안인데. 네네. 그렇죠. 네. 예. 청탁을 해서 기사 재배치가 있었다는 건 문자로 잡아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구체적인.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인데 에디터는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기사 재배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네. 기사 재배치나 뭐 기사가 잘 보이게 안 보이게 일면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 그렇습니다. 편집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에디터와 특정 업체와 유착 관계. 그게 밝혀지면 그러면 기사 노출에 대한 신뢰도, 공정성. 당연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 기사 재배치가 어떻게 보면 언론 농단이라고 보게 된다면 이 만약에 이 업체와 에디터 간의 관계가 이 부적절한 관계가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거는 글쎄요. 포털의 거대 권력이 언론을 떠나서 이제 본인들의 자사 이익과 직원 이익을 위해서 이 포털의 공정성을 이용한다고 봐도 포털의 힘을 이용하는 거죠. 포털은 이미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미디어니까요. 이건 뭐 예를 들어서 편집장, 조선일보 편집장, 혹은 뭐 주요 일간지 편집장이 특정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아서 거기 유리한 기사를 썼다. 이러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 맥락의 일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의혹이 불거진 건 네이버 자동차 섹션입니다. 이 네이버 자동차 섹션 이 모 에디터가 유명 수입차 홍보 대행사로부터 시승을 핑계로 짧게는 반년, 길게는 반년, 짧게는 5일 이상씩 차를 빌려 탔다는 소문이 업계에 싹 퍼져 있었는데요. 시승을 반년 동안에요? 네, 근데 고마운 곳이네요, 홍보 대행사가. 근데 뭐 시승차라고 하니까요. 근데 한술 더 떠서 이 업체 대표 차를 이 에디터가 자기 와이프 차로 속이고 1년가량 탔다라는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6개월 정도도 아니고 어떤 거는 아예 와이프 차라고 하고 아예 시승차를 1년 동안 제공받기도 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한술 더 떠서 이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이 이 에디터가 집으로 부르면 집에 찾아가서 이 파티를 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아주 많은 관계자가 이 집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막강한 힘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업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업체들이. 그러면서 그 업체들이 자신들의 차량을 이렇게 시승차라는 명목으로 뭐 짧게는 며칠, 길게는 6개월 혹은 1년도 제공하고. 아주 좋네요. 너무 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이게 재미난 게요. 이게 만약에 이
이 사람이 기자라고 한다면 현직 기자라고 한다면 시승을 할 수 있겠죠. 왜 시승일을 써야 되니까. 근데 이 네이버 자동차 에디터 이모 씨는 네이버 입사 전까지는 자동차 전문 기자였습니다만 네이버 입사 이후로는 그렇진 않거든요. 네이버 직원이잖아요. 직접 시승해서 시승기를 쓴 적은 한 번도 없다? 네. 근데 본인이 저희가 찾아가서 물어봤죠. 이 시승차를 이렇게 오랫동안 타고 또 네이버 에디터 굳이 그 특정 업체 시승차를 탈 필요가 있느냐. 본인 역시도 제가 그 차를 시승한 건 사실이지만 시승기는 쓴 바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직무 연관성은 관계가 없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왜 시승차를 굳이 6개월 1년씩 탔냐. 네. 차가 좋아서 시승하라고 제공해 주니까. 그리고 사실관계는 확인이 된 겁니까? 네, 6개월 1년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특히나 이 대차를 많이 해준 곳이 이 독일 수입차 브랜드가 많았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네. 왜냐하면 디젤 게이트 이후에 제가 업계를 취재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길게는 6개월 정도 차를 이 대차 이 시승차로 줬다는 그 이 독일 브랜드를 찾아갔는데 시승차를 빌려준 적은 있다. 6개월은 아니고 10일 정도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서류를 좀 볼 수 있냐 했더니 관련 서류가 있긴 한데 보여드릴 수는 없다.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더 저희가 석연치 않았던 건 뭐냐면요. 이 독일 이 자동차 브랜드가 큰 문제가 됐던 이 수입차 브랜드였었는데 이 업계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이 브랜드의 긍정적인 이미지의 포스나 기사들이 네이버에 많이 등장했다. 네네,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이게 그럼 6개월간 혹은 뭐 1년 가까이 이렇게 특정 차를 계속 시승했다는 것은 제보를 받고 이제 취재를 시작하신 거죠? 네, 제보를 받고 취재를 했고요. 근데 제보 중에서 뭐 틀린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자료나 서류를 다 추합을 하고 직접 대면 취재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수입차 브랜드지만 이 업체 대표의 차를 본인이 몰고 다녔다는 의혹이었었는데요. 아예 예를 들어서 수입차 홍보 대행사 대표의 차를 수입차는 아니었었고요. 제가 취재 중 이 네이버 에디터에 와이프 차가 있었어요. 이것이 독일 브랜드인데 근데 이분이 이 차를 본인 와이프 차라고 소개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이 SNS나 블로그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라서 차량을 3대를 소유하고 계신데 유독 이 차량만 번호판을 가렸어요. 계속해서. 네. 다른 사람 지인이 이 에디터 와이프의 차를 찍었을 때도 본인 블로그가 있는데도 이상하게 이 차만 다 포토샵이 처리가 돼 있었습니다. 아니, 부인의 사생활 보호로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취재 결과 이 에디터 이 와이프의 차는 이게 이 유명 자동차 오디오 장착업체 대표의 차였습니다. 네. 제가 차량 등록이 그쪽으로 돼 있었다? 네, 차량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자동차 오디오 회사의 그렇죠. 네. 그 회사의 대표 명의로 돼 있던 차였다. 대표의 차였었는데 이게 참 재미난 게 뭐였었냐면요. 이 네이버 에디터 문제 차를 물기 시작한 게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많은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에디터로 차 명의가 이전된 건 올 8월입니다. 거의 1년 동안 이 유명 자동차 오디오 장착 업체 대표의 차를 몰고 다녔던 겁니다. 거의 1년 동안? 네네. 부인이? 그렇죠. 네. 그리고 번호판을 가리면서? 네네. SNS에서는? 그래서 아마 이건 확인된 사항이고. 확인된 사항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한 업체들. 네네. 로부터 이런 특혜 혹은 뭐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제공받았을 개연성이 상당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 6개월은 확인된 건 아니죠, 아직은. 6개월은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이 차 유명 이 자동차 오디오 장착업체 대표의 차를 1년간 몰고 다닌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거는 확인이 됐다. 네네. 혹시
에디터에게 네네. 부인의 차량이 이런 상황인 것은 알고 있었냐고 물어보셨어요? 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후배 차를 이 중고차로 네. 샀다라고만 얘기하고 그 이후로는 연락을 끊었는데요. 네, 후배차를 그러니까 오디오 업체 사장이 후배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뭐 두 분의 사이가 네. 친했던 걸은 보입니다만은 네. 친했던 건 보입니다만 어쨌거나 이 샀는데 명의는 1년 동안 변경하지 않았다. 그거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예. 근데 이 유명 이 자동차 오디오 업체 대표의 얘기는 예. 이건 내 차가 아니다. 나도 시승만 했을 뿐이다. 전혀 모른다. 네, 이런 답변을 들려줬습니다. 네. 그분 말이 사실이라면 누구 네.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오디오 업체 사장님의 말이 맞다면 본인 명의로 샀지만 사실은 차량을 시승만 하고 제공했다. 네네. 이렇게 볼 정황이네요. 근데 이게 이 김영란법 이후로 네. 이 자동차 매체 기자들도 48시간 이상 시승차를 탈 수 없거든요. 네. 그런데 물론 네이버가 언론사가 아니어서 김영란법에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1년여간에 네. 이걸 시승기를 탔다 보면은 이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네네. 그런 구체적인 상황이 좀 나왔군요. 예. 근데 지금은 자동차 관련 섹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구체적으로 잡힌 게 그거라서 다른 분야도 이런 의구심을 가져볼 만한데요. 예. 그 다른 분야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대가성이 있느냐? 네네. 보통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업체나 혹은 그런 브랜드의 자동차들이 네이버에서 긍정적으로 혹은 자주 노출되었다는 게 확인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업체 대표가 뭐 차를 그냥 줬을 리는 없을 거고요. 예. 네. 대가가 있지 않았을까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에 이 업체 대표가 이 포스트라는 걸 작성합니다. 이 포스트가 뭐냐면 페이스북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페이스북과 비슷한. 네네. 그 페이스북과 블로그가 좀 합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이버가 네이버만의 서비스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업체 대표가 작성한 포스트를 네이버 자동차 섹션에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이 에디터가 배치했다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이 두 분 사이가 뭐 친했다 손 쳐도 그건 또 상관없는 얘기죠. 그렇죠. 네네. 이 네이버 에디터가 이 특정 업체 차 대표차를 몰고 다니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 업체 대표의 이 포스트가 이 네이버 자동차 주요 부분에 더 자주 배치된 것만은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캡처도 자주 하셔야 되겠는데. 민원연과 같이 작업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광입니다. 민원연은 초 단위로 네네. 캡처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예, 이게 포탈은 어마어마한 생태계라서 네. 시간이 좀만 지나도 네. 어떻게 되는지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초 단위로 기록해야 됩니다. 네네. 모조리 다 캡처하는 거.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되돌아가가지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일이 있었지? 네네. 캡처한 거를 확인해야 네. 비로소 입증할 수 있으니까요. 그 의혹을. 당사자들은 그럼 물론 사실이 아니라고 하겠네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네. 무척 곤란한 처지에 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모로. 네네. 그런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까? 뭐, 네이버가 워낙 큰, 거대 권력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에 좀 힘든 점이 많은 것이 이제 제가 작은 언론사고 또 열심히 기사를 쓰긴 합니다만 그 기사의 노출 빈도가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 혹시 이게 보복성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스스로. 네. 그냥 기사가 인기 없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런 두려움이 당연히 있겠죠. 네. 네이버 같은 곳에서 노출시키지 않으면 매체사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를 계속 쓰시는 이유는 그동안 들은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까? 그동안 취재했던 내용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요번에
네이버 한성수 대표가 예. 구글을 새로운 프레임으로 삼아서 또 이제 구글이 바로 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 구글 세금 문제도 얘기하고. 네네네. 예. 구글을 공격하는 것으로. 네. 예. 근데 그 전에 기사 재배치 건도 예. 저희가 취재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네이버 한성수 대표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 건 역시도 네이버 이 법무팀이나 홍보팀에 이 취재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겠죠. 네, 네이버 홍보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무려 7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답변을 들려주지 않았는데 저희가 네이버 내부 관계자로부터 들은 거는 저희가 작은 실수를 범했을 때 바로 역공에 들어오기 위해서 답변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렇겠죠. 당연히. 네, 저는 이 모든 사건의 몸통이 한성숙 대표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하셨는데 그 두 차례나 이제 네이버 대표님을 직접 거론하셨기 때문에 네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다음에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아주 어려운 싸움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본인에게 여러모로 어려움을 안겨줄 아주 어려운 싸움을 시작하셨는데, 저희가 계속 불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속 불러드리겠고, 오늘은, 요 사안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많다고 하는데, 예. 네이버의 특정 에디터가, 업체와 유착이 의심된다. 예. 그쪽으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을 이용한 정황이 있고 네네. 일부는 확인하였다. 네네. 네. 그 대가로 포스트라고 하는 서비스가 더 자주 혹은 잘 보이도록 노출된 정황도 있다. 네. 이 대목을 오늘 짚으셨고요. 한 1, 2주마다 한 번씩 나오셔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아, 그럼 저의 영광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원래는 야구 전문 기자입니다. 야구 전문 기자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고 실제 네이버에서 야구 칼럼을 쓰셔서 저도 자주 봤습니다만 굉장히 인기 있었던 기자인데 지금 갑자기 탐사 보도 기자가 되어가지고 네이버를 향해 취재를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네이버에 실제 글을 기고하고 직접 계약하고 오랫동안 네이버 에디터들과 활동하셨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면서 제가 느낀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네이버라는 좋은 포털, 정말 좋은 직원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공정 포털을 만들었던 마음. 그리고 라이벌인 다음 카카오만 봐도 이런 일 없거든요. 네. 없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본인이 직접 겪은 것은 네이버의 사안이라 몇 가지 앞으로 더 문제 제기를 하실 것 같고요. 네. 어려움에 처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때마다 준 법조인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그리고 아는 변호사도 소개해드릴 수 있고요. 네. 본인도 여러 가지로 주의하시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예약해두고 지금까지 엠스프레 박동희 대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짧아서 그냥 소개 안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3분만 있으면 되는 걸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잡으셨어요? 앞에 얘기 재밌더만. 7분. 7분. 너무 길다. 7분에 남았네요. 3분이면 딱 좋은데. 누군지 소개하지 않고 바로 사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양모 씨 나오셨습니다. 양모 변호사. 준법조인이세요? 근데? 밖에서 쓰다 깜짝 놀랐네. 준법조인이에요, 제가. 깜짝 이런 또 이상한 또 소문을 직위를 가지셨나? 원래 이 재판정 오래 드나들면. 그렇죠. 어제도 받으셨지, 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게 벌써 5년 전, 6년 전 사이에 아이도 재판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사건문을 잊어먹었네, 근데. 잠깐. 자, 오늘 무슨 사건입니까? 오늘 이화여대 학사비리 관련해서 최순실 씨 어제 재판 또 항소심 결론이 나왔거든요. 뭐 결론은 똑같아요. 정말 오늘 6분밖에 없으니까 빨리 해주세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실형 3년 그대로 유지가 됐고, 그다음에 최경희 총장이나 그 강경숙 전 산업대학원장 또 그대로 2년 실형 유지가 됐습니다. 남궁옥 학사처장이었죠. 다 실형 유지가 되고 다 똑같은데 왜 나왔어요? 다 똑같아요. 오늘? 이거 하자 그러셨잖아요. 박동희 기자하고 더 얘기 길게 할 거 그랬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1심과 똑같습니다. 1심과 똑같아요. 변호사들만 기운이 많이 빠지죠, 이럴 때는.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뭐 뉴스를 읽으세요.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죠. 다른 게 뭡니까, 다른 게? 다른 게 없어요, 사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다고 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말은 이제 좀 일침을 가한다고 재판부에서도 네. 부모로서 이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이 아니라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를 배우겠다라는 네. 좀 나름 멋진 말을 하셨고요. 네. 교수들한테도 왜 교수들이 제자들에게는 정의를 얘기하면서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저질렀느냐 라면서 질타를 했는데 의미를 굳이 찾자면 3년 실형이 사실상 확정이 된 거죠. 대법원 가서 바뀔 그렇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없죠, 이제. 그러면 이제 최순실의 그 구속이 이제 오는 19일로 만료가 되는데 네. 16일쯤에 이제 3차 영장 청구를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 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 실질심사라는 판사 입장에서는 3년 실형이 확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해 줄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사실. 네. 실형도 확정됐고.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이것도? 아, 전문 피의자 입장으로서 너무 피고인 입장으로서 너무 뻔한 얘기인데 하여튼 모르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모르는 얘기.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대 사건 처음 났을 때 전면 부인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 교수님들 다 전면 부인하고 그다음에 청문회 나와서도 사실은 다 위증했죠. 아, 하나 새로운 얘기가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그 최경희 총장하고 남궁건 차장이 청문회에서 네. 다 모른다, 안 만났다고 부정했던 부분들이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네네. 그 부분도 유죄로 바꿨습니다. 위증으로. 예. 네. 근데 물론 형량이 달라지진 않았고요. 예. 근데 위증으로 판단했다는 게 이제 달라진 건데. 네, 그렇소. 그때 이제 모든 교수님들이 다 부인하고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하고 뭐 그런 일 없다는 얘기를 뭐 몇 개월간 했죠. 교육부 네. 감사 결과는 이미 나와 있었는데 네. 검찰보다도 수사가 아닌 상황에서도 이미 인정이 된 사항을 국회에 나와서 교수님들께서 네. 온 국민이 지켜보는데 다 아니라고 하는 바람에 1월 달에 최순실 네. 청문회 할 때 그때 다 아니라고 그랬죠. 그때 제가 이제 특검 수사 시작되면 이분들 다 분다. 그때 우리 또 경고를 했었잖아요. 네. 특검하고 교육부하고 많이 다르다. 학교에 사실은 일대로 하다간 큰일 난다. 취조실 들어가시면 네. 다 이때 교수님들 이런 게 있거든요. 본인들이 항상 학생들이나 누군가를 대상으로 가르치고 본인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받는 경우 드물고. 그때 제가 네. 그런 얘기 들었었죠. 교수님들을 의뢰인으로 삼았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많다. 제가 이렇게 이 사안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당신이 네.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가르치려고 하시고. 네. 혹시 그런 일이 이번에도 반복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래서 예언을 했었잖아요. 네. 검찰 들어가면 다 소용없고. 큰일 날 것이다. 다 소용없고 다 그게 11개월 전 일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분 만에 다 끝났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3분이면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6분을 드린 게 얼마나 깁니까? 네. 아유, 정말. 컵라면 2개 드셔야 됩니다.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한테 이 모든 사태가 고영태한테 자신이 당해서 그런 거라고. 그거는 이제 고영태 씨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최순실 씨의 재판에 고영태 씨가 주로 증인으로 나왔었고 고영태 씨가 인천 세관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2,200만 원 가량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피고로서 받고 있는데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게 증인으로 증인으로 안 나오는 분이 본인은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이 얘기를 합니다. 법정에서. 저 사람 사실 뭐 전과도 있는 사람인데 고영태가 전과도 있는 사람인데 국회의원 33명이 탄원서를 내줬다는 게 너무 기가 막혀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강변을 했고요. 재미있는 표현을 또 씁니다. 고영태 씨가 2,200만 원 받은 적 없는데 200만 원가량 상품권을 받아서 내가 최순실 씨한테 전달을 해줬다 그랬더니 내가 그런 거 받을 군번이 아니다. 최순실은 액수에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근데 본인은 얘기를 한 거죠. 200만 원 정도 내가 받을 사람이 아니다. 200만 원이라고 뿌리칠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 거였나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는 거는 다 받는 분인 것 같던데. 그리고 나와서 이제 국정농단 관련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주장이긴 합니다만 이 고영태한테 나도 당한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프레임으로 계속 밀고 나가고 증인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국정농단이라는 얘기를 꺼내자마자 버럭하면서 그 단어 쓰지도 말라. 고영태가 기획한 것에 일부 검사들과 언론사가 속아 넘어갔어. 내지는 합작을 해서 우리를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고영태 씨가 그러니까 대통령도 움직이고 장관도 그렇죠. 움직이고 다 한 거죠. 다. 혹시 고영태 씨한테 뭐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저는 고영태 씨가 개인적으로 이 펜싱하는 후배라서 좀 간접적으로 알거든요. 펜싱은 본인이 펜싱도 합니까? 저 펜싱 선수 출신이에요. 저도. 아니 초등학교 때. 아니 대학교 때까지. 서울시 아마추어 선수였어요. 아마추어. 취미 활동 같은 거 얘기하지 말고. 취미 활동 선수라니까 왜 이래요? 이
프레임으로 최순실과 일관되게 밀고 나가잖아요. 최순실 씨가. 이게 0.1%라도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일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판부는 받아들일 생각을 아예 없고요. 예. 이거 정치적인 얘기인 거죠. 예. 근데 하나는 말씀드려야겠다. 아까 최순실 3년 받은 게 예. 이게 좀 이상한 상황인 게 이거를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를 하지는 않고 이게 내용이 워낙 다르니까 학사비리는 학사비리대로 따로 예. 그다음에 뇌물이라든가 직권남용 부분은 따로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판사님들이 판결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모아서 재판을 하면 다 뭉뚱그려서 몇 년이라고 선고를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이다 보니까 이걸 그냥 내버려두고 합산을 시킬까?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저였어요. 줄임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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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가즘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코너. 오늘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발행에 가서 그 연설을 하셨는데 네네. 거기서 또 집안의 가훈이 정직이라는 그런 내용도 등장하고 그랬습니다. 정직이라고. 예. 이 가훈이 정직이라면 우리는 침묵이다. 가훈이. 네. 침묵 또는 뭐 겸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방훈을 좀 정해 주십시오. 예. 배려. 저희 방송의 방훈은 배려, 사랑, 침묵. 이런 좋네요. 예, 네. 겸손. 뭐 침묵은 불가능하고. 엄숙. 그쪽도 뭐 정직이라는데요. 예. 정직을 이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경건과 엄숙한 마음으로 오늘도 노르가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또 한 주간의 사건도 아주 많은데 정치권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이제 홍준표 대표가 9명이 복당하고 나서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갔어요. 예. 그렇죠? 네. 예. 자신감에 채식도 나왔네. 방훈이 채식이라고. 그건 어울리는 거네요. 방훈. 불가능한. 저희 방훈을 좀 정해 주십시오. 항상 방훈을 정할 때는 이명박 대통령 가훈이 정직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저희 방훈을 정해 주시면 되겠고. 홍준표 대표가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유승민 대표가 예방을 하겠다는데 이제 거절을 했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이 아니다. 바른정당은 배신자 집단이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 저는 자유한국당이 문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제가 볼 때 홍준표 대표 자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앉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당 일단 해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2002년 차떼기 사건 때 보면은 몇백억 돈 받은 거 그것도 큰 문제였지만은 그것 때문에 당 간판을 떼가지고 그리고 당 재산 그 당시 그 중앙당 11층짜리 건물 팔았죠. 그거 헌납했지 않습니까? 또 천안의 연수원도 헌납하고 17개 광역시도에 있는 거 다 헌납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정도로다가 해서 겨우 당을 살렸거든요. 근데 천막 당사 이러면서 지금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정권을 갖다가 내주고 그것도 중도에 그리고 국정농단 세력으로 씻을 수 없는 낙인이 스스로 찍힌 상태인데 이 책임에 그 자유한국당이 왜 책임이 없습니까? 그러면 문을 닫아야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당은 해체하고 재건축이 필요한 당이지 뭐 약간 리모델링하고 뺑기칠하고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페인트칠. 페인트칠보다 뺑기칠이 와닿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황골 탈퇴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제스처만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 정도밖에 안 하냐. 오히려 황골 탈퇴는 유승민 대표가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세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미약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그 길로 가야죠. 버리고 갔어야죠. 유승민 대표가 이제 하태경 의원 이야기는 사람이 좀 많이 변해가고 있다. 뭐 아마도 유승민 모든 정치인이 뭐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유승민 대표가 이제 스킨십이 좀 부족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를 만났잖아요. 예. 이거는
어떤 포석입니까? 어떻게 대화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림이 뭘까요? 아니요, 뭐 만날 수 충분히 있는 거고 또 예. 서로가 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면도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런 서로의 필요 때문에 만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만남이 그거니까. 예. 그렇죠. 근데 아마도 뭐 양현 씨 노래 중에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있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예. 뭐 끝내 완전 통합이나 이런 거는 힘들지 않을까를 보여집니다. 안철수 대표 쪽에서 오히려 더, 뭐랄까요. 간절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전혀 뭐 손해볼 게 없는 게임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흡수 합병. 예. 흡수합병. 예. 더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상 사람들은 당대당 통합이라고 하더라도 흡수합병처럼 보이겠죠. 예. 근데 그게 실제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것이 예. 그 국민의당 그렇게 되려면 그게 완전 통합이라거나 이런 수준으로 간다면은 조용히 이렇게 몇 명이 들어와서 숫자가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그 정체성까지도 이렇게 서로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간다면은 호남을 갖다가 버리고서나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거고 바른정당도 작긴 하지만은 바른정당 내에서 이대로 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은 다 국민의당으로 가자는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 이탈파들은 이탈 예정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양당의 통합을 강행하려면은 바른당에서도 그 영남 쪽 어떤 근거를 두는 분들을 그 떼놓고 가야 되는 온전히 두 당이 있는 대로 합해지긴 힘든 그 조기에. 안철수 대표는 그것까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 행보인 것이, 뭐, 호남계 의원들이 당연히 그 바른정당과 합치는 데 있어서 햇볕 정책에 대한, 뭐, 견해 차이가 워낙 크고, 바른정당하고, 대북 정책에 대한 그 견해 차이가 워낙 커서 호남계 그 의원들은 우리가 그거 버리고 갈 수는 없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 걸 보면 안철수 대표의 그림은 그런 거 아닐까요? 그 호남계 의원들이 일부 떨어져 나가더라도 상관없고 그래서 조금 더 색깔이 보수에 가까워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의원과 그렇게 이제 호남계 의원들이 일부 떨어져 나온 다음에 합치고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가 누가 있냐. 홍준표 후보가 다시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겠느냐. 이미 한번 실패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보수정당, 그 자유한국당에서도 주자도 그렇게 뚜렷하지 않으니 거기서 또 일부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세력을 합쳐서 중도 보수의 선두주자. 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죠. 처음에 새정치할 때는 그 개혁 정치 개혁으로서 정치 시작을 했었지만은 결국에 이제 거기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또 자리를 만들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역함 해가지고 저 뒷칸으로 가는지 1호차를 탔는데 지금 이제 차는 계속 달리고 있는데 저 뒷칸으로 이렇게 해서 보수 정치에서 보수 영역에서 새 정치를 해보자.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그렇게 보이죠. 예, 그렇게 보여지죠. 예, 점점 보수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통합이 아니라 일부 이제 이탈하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내쫓지는 않겠지만은 나가는 건 말리진 않겠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또 얘기를 하기도 했죠. 네, 그런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새로운 3당 합당처럼 바라보는 게 박지원 전 대표인 것 같고, 예, 그렇게 합쳐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예. 그런 제안은 받을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박 전 대표를 위시한 호남계 의원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이 새로운 형태 3당 합당이? 조기에 가능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것을 가능성이 일단 저는 적고 또 그걸 얻으려고 했을 때 그 놓아야 될 그 감수해야 될 어떤 손실도 있기 때문에 최대치가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장 그 유력 광역단체장 후보 중심으로 한 선거연대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후보 그게 가능하려면은 본인이 나가야만 그 그림도 가능하다. 본인이 안 나간 채 본인이 안 나간 채 그냥 경기도는 누구 원래대로 누구 그 다른 서울은 누구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는 시너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누기만 할 뿐이지 어차피 다 못 나가니까 서로 취약 지역의 후보를 상대방 후보를 인정해 주는 그런 정도의 대단히 강도가 약한 연대이기 때문에 이걸 강도를 좀 세게 하려면은 걸어야죠.
본인을. 예. 그러다가 예를 들어 서울시장 선거에 본인이 직접 나왔는데 만약에 거기서 낙선하게 되면 정치적 타격이 굉장히 클 텐데요. 근데 정치라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면은 크게 걸어야지. 안 다치는 위주로 가면은 노회찬 대표님도 많이 다쳐왔습니다. 많이 낙선해 왔습니다. 상처투성입니다. 심지어는 의원직도 상실하기도 하셨고. 모든 종목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치권 이야기는 그렇고요. 최근에 MBC 사태는 이제 해결되어 갈 조짐이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MBC는 이제 한 고비를 넘겼다고 보여지고 이제 한 달 이내에 새 사장이 선임되면은 이제 빠르게 정상화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반면에 이제 KBS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게 지금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KBS 고대영 사장은 방송법이 통과되면 이제 그때 가서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건데 이 말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물러가라 그러니까 개헌하면 물러간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자기 후임이 누가 오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법 개정에 자기가 왜 갔냐합니까? 그러니까요. 자기가 잘한 일을 잘못한 게 없다면 임기를 다 채우고 내년 말에 물러나야 될 사람이 중도에 물러난다면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걸 스스로 시인하는 건데 문제 많은 사람이 중도에 쫓겨나가면서 다음 사장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또는 자기들이 유리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MBC 김장겸 사장이 이제 해임안이 통과되면서 방문진에 의해서 남긴 말도 화제예요. 이제 본인이 방송의 중립 또는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물러나게 돼서 순간에 굉장히 안타깝다. 본인이 그러니까 그동안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왔다는 얘기죠. 본인은. 그 정도 되면 이건 병입니다, 사실은. 참, 우리 언론이 언론도 많이 되돌아봐야 될 지점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이나 문화적 수준을 볼 때 주요 방송들이 어떤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이제 신뢰받지 못하고 정립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좀 통렬한 자기 반성이 필요한 게 아닌가. 또 그걸 악용해왔던 정권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특정 정권에 가까운 방송이 아니라 정권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국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공영방송의 어떤 공정성을 갖다가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김장겸 사장은 이제 친박 핵심인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다고도 얘기되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허리가 아프다 걱정되는 거죠. 그런 보도를 지상파 중에 유일하게 뉴스로 계속 내보냈던 친박에 대한 걱정이 무척 많은 방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걸어야 될 길에 대해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사적인 관계나 그런 특정한 어떤 정파 이익을 위해서 소중한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낭비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해온 거죠. 이분은 해임되고 나서 어디로 가실까요? 김재철 사장은 이제 출마하려고 노력하셨는데 홍수를 못 받았죠. 경선에 나와가지고 표가 1%인가 2%인가 밖에 못 받으셔가지고 경선에서 떨어지셨는데 이분도 그런 그림을 그린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만 현재는 어쨌든 해임을 되셨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공항에 바레인으로 강연을 떠나시기 전에 공항에 메시지를 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메시지는 보셨어요? 저는 그 메시지는 그 메시지 자체가 우리 국민들을 좀 분노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굉장히 이제 위급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그렇죠. 이제 설마 했는데 설마 김관진까지 저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이제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 형사처벌을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그쪽 진영에서는 그 판단을 갖다 확실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일단 대응
방어책으로서 우선 일성을 갖다가 그 바레인 나가면서 바레인 간 뒤에 또 더 얘기가 무성하게 뻔하기 때문에 이제 1단계 대응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보통 대통령이 직접 나오면 최후의 메시지가 나오는 건데 보통은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라 대변인이 할 말 아니었나요, 사실? 그렇죠. 예, 그 정도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저 정도 메시지 할 거면 왜 하나 싶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금 그 인천공항에서 지금 한 발언이지만 사실상 거의 그 서초동 포토라인에 서서 한 발언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연습이었나요? 자기가 당사자라는 걸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정도 위에는 그냥 뭔가 대단히 큰 게 있을 것처럼 우리를 건들면 끝장나는 거야.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식의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다가 전직 대통령이 직접 나왔는데 이제 세계대전이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나라가 쇠퇴하게 돼. 나를 이렇게 치면 안 돼. 이렇게 이 정도 메시지에 불과해가지고. 그 마지막에 그 얘기는 했었죠. 이 지시했느냐. 댓글 공작 같은 거 지시했느냐. 상식적인, 상식 같은 말이어야 댓글을 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방어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저는 법률 방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받은 인상은 이 법률 방어인데? 법률 방어를 이렇게 첫 메시지로 한다는 건 사실은 이쪽에다가 세계대전을 일으킬 만한 카드가 없구나. 그렇죠. 아니, 지금 마음은 그 서초동에 가 있어요. 그래서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서초동에 가 있다. 실제 포토라인에 설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그 뒤 더 많은 것들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물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제기되는 의혹은 이제 국정원 의혹이 있고 국방부 의혹이 있는데 국정원 의혹은 사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의해서 철저하게 부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어떤 그 의혹이 있지만 이제 당연히 보고됐을 것이다. 또는 지시까지 받았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당사자의 진술이 없기 때문에 멈춰 있는 반면에 국방부 의혹, 사이버 사령부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시를 받았고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우리 사람으로 뽑아라. 그 심리 전단 이제 댓글 부대원들이죠. 그걸 그걸 지시하면서 느리라라고 지시하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충원할 것인가까지도 이제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하고 국정원에서 각각 댓글 공장이 있었는데 국정원 쪽 댓글 공장은 원세훈 전 원장이 입을 열어야 되는데 거기는 입을 안 열고 있고 이쪽은 이제 김관진 입을 열기 시작했죠. 입을 연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구체적 진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내가 진술을 그렇게 지시한 거다라고 시인하든가 아니면 내가 지시한 말의 뜻은 딴 내용이었다라고 이렇게 발뺌하거나 어쨌든 진술을 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진술을 갖다가 서면으로 받느냐 출두시켜서 받느냐 아니면은 이제 그 출장 나가서 받느냐에 따라 이제 방법론만 남아있을 뿐. 그건 남아있을 뿐 진술 받는 거는 불가피하다. 현재까지는. 그래야 이제 수사가 매듭이 지어지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당사자니까. 요 댓글 공작 사안은 그렇고요. 지금 한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요것도 수사가 되어서 어느 순간 포토라인에 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수사는 수사 진척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없고 알 수 없긴 합니다만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라거나 또는 검찰총장이라거나 법무부 장관의 한 발언에 따르면은 이것을 수사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 문제가 발견되면 해야 한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게시되었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댓글 공작보다는 좀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검찰 내에서. 그렇죠. 사건이 성립되는지 따져보고 있는 거 수준인 것 같고. 그럼 내년쯤 돼야 이거는 윤곽이 좀 나오겠네요. 계속되는 상황이죠. 제가 볼 때는. 요즘 또 한 갈래로 자원 얘기도 중간중간 나오지 않습니까? 볼레로 광산 얘기도 오늘 나왔던데. 이 자원 얘기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저쪽에서는
이건 정책적 결단으로 이루어진 사업 중에는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는데 그걸 다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으면 되느냐. 기본 논리가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특히 근데 자원외교 같은 경우에도 상식적으로 정책적 판단의 미스로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냥 뭐 직무유기에 가까운 그러한 일탈 행위로 인해 가지고 빚어진 참사인지는 혹은 사기인지요. 그것도 하나 따져주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은 뭐 우리가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만은 이미 예정된 사기 있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옆으로 빼돌리는 그걸 예정하고 이제 진행하는 일도 과거에 보면은 그런 대형 비리로서 있었기 때문에 이 자원외교와 관련해서 철저한 어떤 이 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자원외교가 국내에 있었던 비리 사건하고는 다르게 해외에서 벌어졌다 보니까 돈을 추정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수사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 왜 해외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밝혀질까요? 쉬운 일은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지금도 뭐 해외 계좌설은 뭐 끊임없이 지금 나옵니다만은 구체적인 물증을 잡기가 만만치는 않은 그 대목이죠. 자원외교야말로 사실 단위가 국내에 있는 뭐 사건들 몇백억 뭐 천억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조 단위로 보통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정권하고 비교가 많이 되는 대목이죠. 박근혜 정부는 워낙에 뭘 안 했기 때문에 뭐 미용 시술이나 이런 거 소소한 거 말고는 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한 게 K스포츠 미르재단 이런 정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법을 어긴 거에서는 문제지만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반면에 민간인이 딱 껴서 잡힌 거죠. 그 전 정부는 굉장히 큰 걸 많이 했죠. 시스템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훨씬 더 많은 세금이 날아가고 지금까지도 피해를 입히고 있는 건데 이거를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죠. 뭐 지금까지 잘 감춰왔다 해서 앞으로 안 드러나라는 부분은 없는 거니까요. 자, 자원외교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용도 어렵고 해외에서도 벌어졌고 검증하기도 어렵고 이거는 정책에 불과했다. 정책적 실패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방어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7, 8년간 그렇게 방어해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최근에 이제 해외 순방은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무난하게 취임 6개월 만에 굉장히 외교적으로 이제 힘들고 어려운 맞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복잡하고 대단히 이제 좀 불안정한 고차원 방정식을 물려받았죠 사실. 근데 일단은 뭐 대미 관계나 대중 관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초기 좀 이 뭐 진화가 된 것 아닌가. 봉합 수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뭐 다행스러운 결과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남방 정책 이건 뭡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신남방 정책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가상의 어떤 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 이 중국에 대응하는 이 전략 중에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 특히 남방아시아 지역에서 이게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 중에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나라 여러 나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포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들과의 어떤 관계 개선 내지 어떤 그런 또는 이제 영토 분쟁에 이제 미국이 직접 사실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떤 그 전략 자산들이 출몰 한다거나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유대 관계를 맺는 일인데 저는 이 한미동맹하고도 관계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미동맹이란 거는 북한을 가상의적으로 해서 북한이 쳐들어올 때 같이 대응한다는 개념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라크 가거나 이런 거는 한미동맹하고 관계없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이 다른 지역에서 벌이는 전쟁에 우리가 자동 개입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문제는 이 남방정책에는 묘하게도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인 어떤 유착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남방정책을 같이 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인도까지 그렇죠. 센카쿠 열도 같은 것만 하더라도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이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가 가면 일본하고 같은 편에 쓸 것인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개입할 수가 없고 개입할 필요도 없는 건데. 문재인 정부가 이 제안에 대해서 일단 유보의 자세를 취한 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냉철하게 우리 국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과는 군사동맹은 아니다. 딱 끊었고. 그렇죠. 우리가 미국하고의 군사동맹은 유지하더라도 그것이 일본과 군사동맹 맺으면 그럼 독도 어떡합니까? 독도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독도에 일본 좀 순시선리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그럼 한일 동맹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한미일 동맹하면 미국은 어느 편에 씁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단히 우리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세안, 이제 또 북미 관계는 그런데 아세안에 가서 지금 힘을 방점을 두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그 친남방 정책이라고 아세안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노선을 가지고 거기에 동조할 수 있는 국가들하고만 관계를 가깝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도 여러 가지 강온 전략 여러 가지 또는 그 가볍고 무겁고 이런 여러 가지 대응의 카드를 가지고서 개별 국가와의 어떤 유대를 강화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아세안하고는 우리가 워낙 그 사실은 멀리 느껴가지고 사실 아시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훨씬 가깝잖아요. 그 나라들 전부 다. 근데 심리적 거리감은 미국보다 훨씬 멀어요. 주로 이제까지 우리 외교가 미국을 통한 외교였고 그리고 모든 세계 현지에서 북한하고 우위에 서는 게 우리 외교의 어떤 가장 큰 목표였는데 이미 그런 목표는 다 달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세안 국가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우리와 경제 교류를 하거나 협력을 할 수 있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와의 관계를 갖다가 강화하는 인도 같은 나라들하고 실제로 그 나라들의 우리 시장도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요. 또 문화적으로도 보면 한류 이런 것들의 그 파급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나라의 관계를 갖다가 돈독하게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가 주체가 된 그런 남방 아시안 외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전병헌 수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어제도 국회 운영위원회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본인은 굉장히 당당하고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무엇이 사실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참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이게 대통령 지금그래서 모시는 정무수석인데 정권 초기에 그것도. 정권 초기에 이 피의 사실이 지금 막 공표되고 있거든요. 이런 검찰에 의해서. 없었어요. 예. 과거 정권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다 봅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렇게 해석하면. 네.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조율 안 했다는 거거든요. 전혀 조율이 안 된 거죠. 청와대에서 불만이 많다고 수석 정도 수사하려면 최소한 통지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검찰을 그렇게 통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네. 우병우도 없고. 전병헌 수석이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스스로는 무죄라고 하는데 그걸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유죄를 입증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이 사안은. 이 문제는 이런 거는 유죄가 입증돼야지 무죄가 입증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문제 제기하는 쪽에서 이걸 갖다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방어하기도 만만치 않은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났네요. 저희는 겸손하고 침묵을 지키는 방송입니다. 방운 침묵. 이 오클랜드에서 보내왔네요. 오클랜드에서 청취자 한 분이 직접 그림을 그려가지고 뉴스 공장에 보내온 커리커처인데 이게 굉장히 잘 그린 것 같아요. 얼굴이 제가 한 3분의 1밖에 안 되네. 예리하기 짝이 없는 그림입니다. 저희가 페이스북에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훈이 정직이라면 뉴스공장의 가훈은 침묵이다. 라고 했더니 뉴스공장의 가훈을 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왁싱. 금육. 이런 걸로 정하라고. 면도도 있고요. 좋은 가훈 맞네요. 이런 가운을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양재열 변호사가 펜싱 아마추어 선수였다고 주장을 해가서 검색을 했더니 안 나온다는 고발이 많네요. 양변을 조심하세요. 자꾸 돌리면 볼펜으로 찌를 수 있습니다. 박동희 기자님 관련한 문자도 제보 있습니다. 목소리가 예술이네요. 마이크에 필터를 넣은 건가요? 내용이 중요한데 목소리만 감상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 자, 바레인에서 강연할 때 거기 있는 바레인 분 하나가 손들고 다스 누구 겁니까? 질문을 했었어야 된다고. 그 생각을 못했네요. 자, 저희 방훈을 정해주십시오. 채식, 금육,
이런 거는 너무 많이 왔고요. 예. 신선한 것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방문을 매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날 마음에 드는 걸로. 예. 지금까지는 순수 왁싱, 금육, 면도 이런 게 왔고요. 저희는 침묵으로 정했습니다. 당분간.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정직이 가원이라는데 저희 방송은 침묵할 수 있죠. 그 정도 방언 정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과학을 시사 접목시킨 후 그런 다음에 개그와 접목시켜서 세계 유일의 장르를 만들어낸 원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시사 과학 개그. 예. 최순실 탄핵 정부에서는 개그 쪽으로 주로 활약을 하셨고. 흐름을 탔죠, 제가. 예. 다시 이제 과학 쪽으로 넘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되지는 않고 있어요. 오늘은 뭡니까? 좀 전에 그 채식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채식. 예. 예, 금육? 예, 금육. 고기를 안 드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먹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방언으로.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훈이 정직이라면 네. 우리 방언은 뭐든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불가능한 것이라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금육하라. 예. 네. 그거랑 좀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요. 예. 당연히 디톡스 이런 거 안 해보셨죠? 디톡스라는 게 이제 몸에 독소를 빼낸다 뭐 이런 거. 예, 뭐 해독 주스 이런 거. 서양에서 와서 무슨 이상한 색깔의 주스 이렇게 쭉 마시고. 야채, 채식 위주. 예. 그거 먹으면 죽어요. 이게 좀 이상 체질이시라서 부작용이 심각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위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 거. 갑자기. 그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계속 뭐 며칠간 마시는 거 아니에요? 밥 안 먹고? 예, 디톡스라는 말이 뭐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주스, 밥 잘 안 먹고 고기, 육류 끊고 이제 각종 야채나 과일 같은 걸로 뭐 갈아 넣어가지고 그렇죠. 며칠간 먹는 거죠, 그게. 그럼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이어트 하는 용도도 있고 뭐 소위 몸을 정화한다.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저건 우리나라의 시골에도 여전히 민간요법이 있듯이 예. 그리고 또 시골뿐만 아니라 민간요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학적 근거 있죠. 없지만 이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손가락 딴다든가. 네, 그런 거죠. 예. 그게 뭐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간요법 수준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지. 예. 뭐 당연히 서양에도 그런 게 많은데요. 예. 이제 원래 이제 서양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이제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제가 숙변 얘기 드렸잖아요. 예. 숙변 다 존재하지 않는다. 예. 좀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걸로 장사를 많이 해왔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너무 진실처럼 정립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진실이 아닐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오신 분들이 많고. 그렇죠. 혈액형에 따른 성격 분류라든가. 예. 그 기원을 알면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일본의 작가 뭐 이런 분들이 만들어낸.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얘기했던 거라고. 네. 근데 오래 쌓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문화적인 어떤 힘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네. 이 디톡스란 것도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나올 때부터. 그럼 이름부터 벌써 좀 수상하죠. 그 이름을 좀 얘기해. 야채 먹으면은 독소가 빠진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는 고기만 먹어서 독이 쌓여서 죽었겠네요, 이미. 독이 좀 쌓이신 것 같긴 한데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고. 예. 그게 뭐 과일이나 야채즙 형태로 많이 먹고 있고 이게 무슨 그 몸에 독성 물질 쌓여 있던 것을 해독하고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그래서 뭐 피로 회복, 원기 회복,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다이어트에 효과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많은. 그렇죠. 그건 이제 적게 먹게 되니까 몸에 독소가 빠져나와가지고 해독이 되고 뭐 몸이 건강해지고 채소 먹는다고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일단은 이 디톡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쉽게 쓸 단어가 아니라서. 그래요? 이게 이제 해독이라는 뜻인데 이게 원래 의학 용어예요. 뱀한테 물리면 이거 해독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몸 안에 진짜 독이 들어왔을 때. 뭐 그걸 제거하는 이제 의학적인 처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독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서 이 용어를 뭐 이렇게 건강식품이나 야채 주스 같은 걸 먹는 데다 사용하고 있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요. 이게 뭐 어떤 게 문제냐 하면 뭔가 의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준다는 거죠. 그렇죠. 의학 용어로 사용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먹으면 마치 몹속에 있는 어떤 미지의 독이 제거되는 그런 혼동을 유발을 한다는 게 문제인 건데. 뭐 환경 호르몬이나 뭐 화학적인 뭐 물질이나 이런 게 몸에 잔뜩 쌓여 있다가 이런 야채를 먹어주면 그게 싹 씻겨 내려간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이에요.
근데 이 원리를 이제 얘기를 하자면, 뭐, 이렇게 공장장님 좋아하시는 육류, 예. 또 공장장님이 좋아하시는 기름기, 또한 공장장님이 좋아하시는 나트륨, 또 화학성분, 이런 것들, 그리고 좋아하진 않겠지만 몸에 쌓여있을 중금속, 또 환경 호르몬, 네. 네. 이런 물질들이 이제 우리의 잘못된 식생활로 몸속에 쌓인다. 그런 게 전제고, 그런 다음에 야채나 과일이나 특정한 식품들을 섭취함으로써 이걸 씻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웬만한 물질들은요 몸이 자연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의학적인 이제 지식의 문제인데요. 예. 이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축척이 되는 건가? 예. 그다음 축척된다 손 제거되는 건가? 예. 이 두 개의 문제잖아요. 일단은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는 것들이 몸속에서 축척된다는 그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랬으면 죽었겠죠. 다 대부분. 예. 수십 년간 축적했는데 그렇죠. 죽었겠죠 우리가. 끔찍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예. 정말로 그 제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기는 병들은 따로 있죠. 이따이 병이나 뭐 이런 그렇죠. 거. 이제 예. 중금속 정말로. 예. 이게 대표적인 이런 식의 것들로 언급되는 게 이제 지방, 나트륨, MSG, 뭐 각종 약품들 그리고 알코올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독을 쌓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모든 음식이 몸에 어느 정도의 무리를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의. 예, 살이 찌게 한다든가. 예, 뭐 살이 찌게 한다거나 뭐 예. 피부에 기름. 몸이 이제 음식을 처리하느라고 이제 에너지를 쓰죠. 예. 그렇죠. 근데 이런 이제 무리들이 오고 뭐 약간 독성은 다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간과 신장이 걸러내는 거거든요. 예. 간과 신장이 웬만한 식품 속의 독성은 다 걸러냅니다. 안 그러면 죽었겠죠. 잠깐 계속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있는 거죠. 예. 물론 많이 먹으면 나쁩니다. 뭐든지. 예. 그래서 뭐든지 많이 먹으면 나쁩니다. 그래서 물도 치사량이 있고 밥도 치사량이 있어요. 그래요? 예. 밥을 몇 공기를 먹으면 치사량입니까? 위가 임계점을 지나가는. 그렇죠. 예. 뭐 100공기 먹으면 죽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물도 한 50리터 먹으면 죽지 않을까요? 그렇죠. 몸이 뭐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예. 이렇게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근데 의학계에서 디톡스라고 지금 민간에서 하는 디톡스는 의학적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보고를 내거나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의학계에서는 플라시보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고 해요. 아, 플라시보.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예. 평소에 이제 식습관을 좀 멈추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좀 먹고 하니까 학계에서는 플라시보 효과 정도. 예. 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일단 이게 쌓이는 게 아니고 게다가 이제 뭘 먹어서 독을 제거한다는 게 주로 이제 이런 관점입니다. 자연산 원료. 예. 뭐 식물, 천연물 이런 거를 먹으면 이제 몸에 좋기 때문에 독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건데 천연물이 몸에 좋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그 인류는 말이에요. 제 그 지론입니다. 인류는 이미 우리 조상 때부터 수백만 년간 잡식이었어요. 네. 뭐든지 손에 닥치는 대로 고기부터 시작해 다 먹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쌓여진 유전자고 몸이에요. 근데 갑자기 채소만 먹어봐요. 그게 몸에 좋을 리가 있습니까? 채소만 먹는다고? 그게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자연산이라고 좋아하는 그 몸에 좋다라는 그런 관념이 너무 팽배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자연산이 위험한 거 굉장히 많죠. 독버섯. 그렇죠? 완전 자연산 아닙니까? 보고알. 완전 자연산이고요. 그럼 뭐 맹독성 물질이 허다합니다. 자연산에. 자연산에. 예. 그래서 육류나 뭐 기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뭐 나쁜 성분들이 얼마든지 있어서 자연에도 나쁜 성분이 많다. 예, 굉장히 네. 많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소위 화학 성분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오히려 과학계와 의학계의 시험을 통과한 물질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그 화학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몸에 나쁜 게 많다 보니 또 거꾸로 네. 그렇게 만들어내는 건 더 나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또 정반대로 자연에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는 것이지. 인식이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따지자 보면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 몸에 굉장히 좋은 것도 있고. 그렇죠. 예. 우리가 먹는 약들이요. 예. 안 그러면 그렇습니다. 죽었을 텐데 그렇게 화학적으로 구성한 물질 먹고 우리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자연도 현대인이 마찬가지다. 예. 야채 섭취량이 줄어든다는 의미에서 야채즙 먹으면 나쁠 건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몸에 쌓인 독을 몰아낸다거나 만병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아니다. 생각은 이제 하지 말자. 이런 디톡스 기법이 거꾸로 극단적으로 가면 몸에 나쁘다 이런 건 없어요? 있죠. 있겠죠. 디톡스라는 것 중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제 또 채식이 안 맞는 사람들이 이런 걸 오래 먹으면 몸이 허해진다거나 또 뭐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영양실조 걸리겠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고 또 특히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 그다음에 디톡스란 게 뭐 주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있어요. 커피 관장 이런 거 있거든요.
커피 관장은 뭡니까? 커피로 관장하는 겁니다. 자세한 진짜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커피만 계속 먹어서 결국은 아니요, 먹는 게 아니고 관장이란 것은 이제 커피를 주입하는 거죠.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가 입이 아닌 것인 겁니까? 커피를?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끔찍하네요. 심지어 각광도 받았는데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당연히 위험하겠죠. 네, 그런 거를 거기 주입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원래. 그래서 폐혈증이 걸릴 수도 있고. 그걸 왜 하는 겁니까? 디톡스 하려고요. 그걸 하면 이제 커피로 장을 디톡스 한다고요? 네, 그런 관점이 누가 있습니다. 그거 그렇죠. 업체들이 있어요, 그걸 하는. 네. 예, 나름 성행하고 있습니다. 야. 하여튼 이런 거 전혀 이제 도움 안 되고. 무섭네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런 마케팅이 만들어진 습관이 만들어진 환상에 자꾸 속는데 이제 좀 언론이나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믿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상식입니다. 음식은 그냥 균형 있게 고기만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게 또 체질에 따라서 달라요. 예, 그렇겠죠. 네. 체질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라는 것도 사실 과학적인 논란의 문제긴 한데. 그거는 저는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저를 임상 대상으로 보고 판단할 때 제가 한번 그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평생 고기를 먹은 적이 없는 혈관이라고. 예, 평생 고기만 먹어왔다고 하니까 그런 체질이 또 있긴 있나 봐요. 그렇군요. 예. 어쨌든 이제 음식은 상식적으로 균형 있게 먹으면 되고 아프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을 먹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약을 의심하는데 항상 병을 고치는 목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들여 개발하고 아주 깐깐한 시험을 통과한 게 약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다 사람들 현대인이 게을러져서 나온 거거든요. 그냥 운동하면 돼요. 운동하세요? 이런 거 안 먹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운동하면 돼요. 근데 그게 간단하게 해결하고 싶으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 간사한 마음을 업체들이 이용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학을 믿자, 약을 믿자. 너무 많이 먹지만 않으면 약이 보약입니다. 예, 디톡스 하지 말고 몸을 많이 움직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송 끝나고 고기 먹으러 가야죠. 지금까지 원종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